작가 송민아. 아나운서 시절에 제가 못했던 거. 한 프로그램에서 제 얘기를 막 듣다가 아니 그 재밌는 얘기를 책을 써야지. 출판사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두려웠는데 내 안에 이렇게 얘기가 많은 애였구나. 정말 책 쓰는 일은 희한한 것 같아요. 자, 송민아 씨하고 즐거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여쭤보고 여러분 질문도 받을게요. 책 이제 많이 썼잖아요. 벌써 12권? 네. 그래서 작가 송민아. 왜?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네. 아예 겸손해. 책을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됐어요? 제가 이제 스페인 유학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잘 지내다 온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여행도 많이 했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운서 시절에 제가 못했던 거. 슬퍼도 얼굴이 부을까 봐 참아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가족을학관 진행해야 되니까 집에 슬픈 일이 있는데 빨간 옷 입고 웃어야 되고 농담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서 내가 괴로울 때는 마음껏 괴롭고 그리고 졸릴 때는 실컷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너무 컸거든요. 네. 잘 그렇게 쉬고 왔더니 좋은 에너지가 쌓였나 봐요. 햇빛도 많이 보고.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고맙게도 많은 토크쇼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방송을 많이 했어요. 네. 가서 뭐 유학했던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제 얘기를 막 듣다가 진행자가 아니 그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날려보낼 거냐고 책을 써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이 네. 출판사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이 잘 맞는 편집자를 만난 게 이제 이영미 선생님이었고 이영미 씨가 또 여기 출연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정말 네. 어떤 운명 같은 인연으로 만나서 제 책을 이제 쓰게 됐죠. 예.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책을 쓰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고 네. 유학을 갔다가 네. 복직을 했잖아요. 네. 비포 애프터 어떻게 다릅니까? 확실히 제가 어떤 많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살고 있었던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많이 자유로워졌다. 네. 그게 뭐 행동이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좀 많이 없어지고 또 유럽의 방송들은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그런 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그 제 사고의 뭐 자유로움도 있지만 누군가를 인터뷰할 때도 훨씬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또 다른 예전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네.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책을 쓴 거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런 걸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원고를 다 써놓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거야. 내 안에 이렇게 얘기가 많은 애였구나. 네. 그런데 또 동시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시는 책을 쓰지 맞습니다. 않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자유다가 이제 출판됐을 때 우여곡절 끝에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10달 만에 책이 나왔는데 그때 저 출판 기념회라고 주변 지인들 초대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때 신영일 아나운서가 축하해 주러 왔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책은 보나마나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말해줄게. 이제 다시 해외에 나가서 스페인 너는 자유다에 이어서 프랑스 너도 자유다, 영국 너도 자유다, 호주 너도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기운이 없거든 한국에 돌아와서 뭐 포항 너도 자유다, 대구 너도 자유다 이렇게 평생 너는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진짜 비슷하게 몇 년이 지나고 봤더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게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정말 책 쓰는 일은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힐링의 시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네, 책을 쓰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너무나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네. 생겨요. 네. 근데 네. 계속 아나운서를 하면서 써도 되잖아요. 왜 그만뒀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네. 굳이 네. 굳이 네. 박차고 네. 왜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방아쇠를 당긴 사건은
어떤 출판사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스페인어는 자유다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뭐 글솜씨가 어떠냐 혹은 뭐 스페인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손미나라는 30대 한국 여자의 시선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미나를 통해 세상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당신이 10권의 여행기를 써줬으면 좋겠고 그걸 우와. 계약을 하자라고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 저울질 해보는 거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울질을 해야 된다고. 그냥 나 지금 마음속에서 아 왠지 이 길이 더 좋아 보여. 그거는 누구나 다 내 직장보다 남의 직장이 좋아 보여요. 그 마음으로 그걸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치밀하게 A4용지를 몇 장 이렇게 해서 써봤어요? 예, 그 KBS에 남아있을 때의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됐을 때의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꼼꼼하게 적어봤어요. 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딱 봤더니 제가 한 가지 정말 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알 수 없다였어요. 미래는 해보지 않으면. 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안정된 월급을 주는 직장에 있다 해도 내가 그 안에서 만약에 나태하게 생활하고 내 자신을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거나 뭐 아니면은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일이고 밖에 나가서 험난한 뭐 바다에 가서 뭐 사투를 벌여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그래서 막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게 뭘까? 그 하나가 뭘까를 찾아보기로 했더니 네. 저더라고요. 저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내 안에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무대가 화려하든 무대가 소박하든 나는 그냥 내 앞에 놓인 일을 미련하게 열심히 하는 애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믿고 나가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네. 저는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네,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깜짝 놀라지 말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험난한 세상에 먼저 나가서 적극적으로. 네, 적응하고 네. 나의 힘을 기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냥 자유만 이렇게 쫓은 그것만 이렇게는 아닌 분이었어요. 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그럼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들은 거 하나가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왜 가닥이 안 잡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 써본다. 그 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이제 대강의 초고는 머릿속에 갔는데 쓰다 보면 머릿속에는 있을 때는 차마 의식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안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나 싶을 정도가 쓰다 보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후배들은 구식이래요.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도 컴퓨터 있지만 제 노트 항상 갖고 다니면서 생각을 적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그 청사진도 많이 그려봐요. 청사진이라기보다 뭐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거랑 그냥 아무데나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나구나. 네, 네.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볼 때는 이것이 안정적이라고 보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따라서 먼저 그곳에 가서 준비도 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 니모를 찾아서 같은 영화를 보시면 네. 수족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딱딱 먹을 거 주지 거기 뭐 상어가 올 것도 아니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모험이 없죠. 바다에 나가면 너무 험한 세상이고 해파리 떼도 있고 상어 떼도 있고 폭우가 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거를 겪는 대신에 그 니모가 품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둘 중에 뭐가 나쁘다. 수족관 나빠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거기에서 더 수족관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편안하고 나는 이런 삶을 원해라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는데 아니야. 나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도 다른 걸 좀 보고 싶어. 막 고래상어도 보고 싶고 가오리 등에 타고 날아보고도 싶고 그러면 이런 신나. 데는 그러면 내가 신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가를 네. 잘 알고 있으면 선택이 사실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갈림길이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네. 사실 그 선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차라리 100대 0 이런 거는 분명해요. 근데 대부분의 어려운 선택들은 뭐냐면 49대 51. 그래서 추 하나가 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는 대체로 그런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최진석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결국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가서 넓은 세상을 한번 겪어보고 싶어. 인 사람인 거지. 네, 저는 그런 성향인 사람인 거고. 그걸 이제 안 거죠. 맞아요. 본인이. 앞으로의 미나 씨는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의 미나 씨는 뭘 욕망하세요?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뭐 구상이랄까? 네.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저는 정말 좋은 책을 써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팔방미인이 재주 없다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집중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글도 좀 쓰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어떤 네. 책을 쓰고 싶어요? 저는 뭐 소설을 지금도 쓰고 싶어요. 신간이 나왔지만 네. 오, 저는 소설 한 번 썼죠? 소설 한 권 썼는데요. 아.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추적 소설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족함이 많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저의 첫 작품이고 저의 전부이자 전무이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가장 큰 희열을 느낀 정말 희한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소설이 주는 그 글 쓰는 이에게 주는 그 기쁨은 뭔가 신비로워요. 너무나 네. 신비로워요.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첫 소설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숨길 수가 없대요. 맞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또 더군다나 무슨 창작 수업을 받고 뭐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막 쓴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쓴 사람은 그래서 너무 아나운서 같은 소설이 나왔어요. 다음 소설은 네. 저는 조금 더 좀 더 진흙밭 같은 삶 속에 들어가서 좀 진짜 뭔가 맹렬하게 어떤 삶의 현장에서 뭐 뒹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네. 아니면 정말 어떤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나 우와. 이런 거를 아니면 정말 야한 사랑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질문 궁금하신 거?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나운서 생활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셨고 그 이후의 삶은 또 하고 싶으신 대로 되게 자유롭게 하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니까는 안식년처럼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게 된 어떤 부모님의 역할이 아까 잠깐 고3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살짝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렇게 힘들거나 그럴 때 어떤 힘을 줬던 책이 있다면 한 것만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부모님의 교육 이야기는 방향성이 되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선 좀 용기를 많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치어리더 같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은 얼마나 네가 고민을 많이 했겠니. 그래서 일단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이러고 한마디를 흘리세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 같으면 아빠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자녀가 네. 있으신 분은 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심직한. 네. 네. 그리고 저를 부모님이 굉장히 믿는다는 느낌을 주셨는데 네. 아주 사소한 거에서 시작돼요. 어렸을 때 일기장을 열어놨는데 분명히 보셨으면 뭐라고 할 만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 보신 거예요. 근데 보셨는데 안 보신 척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완전히 나를 믿고 나는 아주 솔직하게 뭔가 내 자신을 표현해도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존중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만 3살이 안 된 어린아이를 키운 엄마의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한테 자기가 이름을 안 부르고 이제 야단을 칠 때 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있다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나 야 아니야.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오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애기들 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뭐 이런 이제 노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잘 몰라도 내가 뭔가 그야말로 존중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아이가 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진짜 존중해서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저에게 이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러도 될까? 네.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할 때 등을 탁 밀어준 책이 먼 북소리였거든요. 그거 나도 좋아하는 네, 그래서 그걸 읽고 네. 아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손자병법을 그렇게 읽으라고 많이 권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생이 어차피 다 힘든 거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네. 생각이 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네. 그 얘기 잘 들었고요. 혹시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책을 쓰는 작업들도 대부분 다 혼자 하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업무잖아요. 네. 그 고독감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여행을 가시면 아무래도 지인들이랑 다 같이 가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혼자 하는 업무에 대해 있어서 좀 고독감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로울 때 없어요.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선 처음에 방송을 하다가 작가로 전향했을 때는 그 갭이 너무 커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방송국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매일같이 너무나 흥미로운 사람을 인터뷰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 받으면서 막 나가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네. 글 쓴다고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있었더니 저 혼자 글을 쓴다고 다 거절하기 시작하고 연락하지 마 막 이러니까 정말 혼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글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극과 극의 체험이라서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그 고독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너무 큰 선물이 있어요. 사실 파리에서 살 때 그 생각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외로운 도시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어떤 그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중요해지고 내 안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막 알게 되면서 막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절대 외롭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또 이런 혼자 누리는 호사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짓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리를 해가지고 혼자서 먹는데 막 촛불 켜놓고 와인 한 잔 따라놓고 막 냅킨 막 예쁘게 해놓고 막 음악 틀어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항상 남들한테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라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써야지라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순간이 와요. 좋은 관점 같아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시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으로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나 씨 오늘 만나서 즐거운 얘기 나눴고 배웠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은 라이나 생명 TV이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스트를 모셔서 또 다른 얘기 한번 듣고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